증오의 씨앗 페드로 알론소 로페즈는 비극의 그림자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3달 전 콜롬비아 서부의 산악마을인 산타 이사벨에서 벌어진 내전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어린 페드로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그 이름은 평생 그의 목을 짓누르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7명의 자식을 홀로 키워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집은 더 이상 집이라 부를 수 없었다.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비가 새고 벽은 진흙으로 겨우 덧댄 채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매일 밤 어머니는 낯선 남자들을 맞이했고 그들의 거친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작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젖먹이 동생들의 울음소리와 굶주림에 지친 다른 형제들의 흐느낌은 끔찍한 교향곡을 이루었다. 어린 페드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며 자랐다. 그는 왜 어머니가 매일 밤 몸을 팔아야 하는지, 왜 그들의 삶이 이토록 비참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5살이 되던 해 가족은 내전을 피해 엘 에스피날이라는 도시로 이주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몸을 팔았고 그 과정에서 6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낯선 남자들의 시선은 이제 페드로에게까지 향했다. 그들은 어린 소년을 경멸하며 쳐다보거나 때로는 묘한 미소를 띠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페드로는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사람들의 이중성과 비열함에 환멸을 느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난 채 썩은 무릉덩이처럼 탁하고 오염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자신을 짓밟는 이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았다. 그가 세상에 대해 품은 유일한 감정은 증오였고 그 증오는 곧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로 성장하고 있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 1950년 페드로는 겨우 8살이었다. 그는 누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죽을 만큼 맞았고 매질이 끝난 후 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 악마 같은 자식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등 뒤로 쾅 닫히는 문소리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엘 에스피날의 거리는 춥고 낯설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골목마다 쥐들이 기어다니고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페드로는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구토가 나올 것 같은 냄새와 더러움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어린 소년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벽에 기댔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페드로에게 말했다. 배고프니 얘야? 우리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따뜻하게 자고 가렴. 페드로는 주저했지만 남자의 눈빛은 굶주림에 지친 그에게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남자의 뒤를 따라 도착한 곳은 도시의 변두리에 있는 낡은 창고였다. 희망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곳에는 저녁 식사도 따뜻한 담요도 없었다. 남자는 페드로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눕히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페드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어린 소년의 힘으로는 거구의 남자를 이길 수 없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찾아온 고통은 그를 산산조각 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영혼의 파멸이었다. 낯선 남자의 잔인한 행위는 페드로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악마를 깨웠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순수함을 잃었고 그 자리를 증오와 복수심으로 채웠다. 그날 이후 페드로는 진정한 의미의 방랑자가 되었다. 그는 거리를 떠돌며 쓰레기통을 뒤졌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거리를 배회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한 남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린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결심했다. 그가 겪은 고통을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되갚아 주리라. 그의 영혼은 완전히 타락했고 그는 복수라는 이름의 새로운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베드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엘 에스피날에서 벗어난 그의 여정은 고통과 피로로 얼룩진 순례였다. 그는 며칠 밤낮을 걸어 마침내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 도착했다. 도시의 웅장한 건물들과 화려한 불빛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짐승들의 눈동자뿐이었다. 보고타에는 페드로와 같은 수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피라냐스라고 불리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낮에는 국어를 하고 밤에는 도둑질을 일삼으며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어둡고 축축한 하수구, 버려진 건물, 그리고 도시의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다. 페드로는 직감적으로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주저없이 그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첫날 밤, 페드로는 한 무리의 아이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눈은 냉정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페드로의 낡은 옷을 찢고 몸을 뒤져남은 동전이 있는지 확인했다. 페드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세상의 잔인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절망과 증오를 보았다. 그것은 동질감이었다. 페드로는 그들 중 가장 힘이 센 소년에게 도전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고 피가 튀었다. 페드로는 쓰러지고 또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마침내 상대방 소년이 겁을 먹고 물러섰다. 페드로는 승리의 포효를 내뱉었고 그 순간 그는 피라냐스의 일원이 되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배신하고 약탈했다. 베드로는 다른 아이들의 물건을 훔치고 그들을 위협하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그는 냉혹하고 무자비했다. 그의 악행은 빠르게 소문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어둠 속에서 자라난 악마의 씨앗이었다. 그는 밤마다 하수구 아래에서 웅크린 채 자신이 겪은 고통을 떠올리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증오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 자신을 유린한 남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력한 존재들까지. 그는 피에 굶주린 괴물이 되어갔고 그의 영혼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렸다. 1958년 페드로가 10살 되던 해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찾아왔다. 밥 한 끼를 구걸하던 그의 앞에 한 인자한 부부가 나타났다. 그들은 페드로의 남루한 차림과 공허한 눈빛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 페드로는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한 목소리에 경계심을 풀었다. 그들은 페드로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매일 따뜻한 음식을 먹였다. 처음으로 그는 가족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그의 끔찍했던 삶이 이제야 끝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뿐이었다. 부부의 아들이자 페드로를 가르치던 교사가 그를 끔찍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교사는 페드로에게 접근해 은밀하게 선물을 주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며 그의 방을 찾아왔다. 페드로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호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교사는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페드로에게 다가왔다. 이제 넌 남자다워졌구나, 페드로. 교사의 손길이 닿는 순간 페드로의 머릿속에 8살 때의 끔찍한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낡은 창고, 거친 손길, 그리고 짐승의 숨소리. 페드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교사를 밀쳐냈다. 그날 밤 페드로는 다시 한번 버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에 몸을 떨며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교사의 친절은 가면이었다. 부부의 따뜻함도 결국 그 교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괴물이 다시 깨어났다. 베드로는 거리로 돌아와 예전의 악마 같은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냉혹해졌다. 그는 피라냐스 무리를 이끌고 도시의 밤거리를 지배했다. 그의 주특기는 자동차 절도였다. 그는 잠긴 문을 부수는 대신 능숙하게 철사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다. 그의 손은 이미 절도와 파괴에 익숙해져 있었다. 18살이 되었을 때 페드로는 보고타 지하 세계에서 유령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밑에 어린 피라냐스들을 모아 절도 기술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복수와 증오를 주입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에게 말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렸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에게 고통을 돌려줘야 한다. 페드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짓밟은 사람들을 떠올리며 복수를 계획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피로 물든 복수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굶주린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악마였고 그의 손에 들린 칼은 언제든 피를 흩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69년 21세의 페드로는 마침내 쇠창살 뒤에 갇혔다. 자동차 절도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2년형을 선고받고 보고타의 악명 높은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곳은 인간성이 말살된 또 다른 지옥이었다. 죄수들은 짐승처럼 서로를 노려보고 냄새나고 비좁은 공간에서 뒤엉켜 있었다. 페드로는 이미 거리에서 단련된 탓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그에게 첫 번째 시험이 닥쳤다. 수감 첫날 밤, 4명의 거구 죄수들이 페드로의 감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은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새로운 놈이 왔군. 오늘은 뭘 하면서 놀아볼까? 그들은 페드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잔인하게 구타하고 유린했다. 페드로는 저항했다.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모멸감이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분노의 불길이 다시 타올랐다. 그는 굴욕감에 몸을 떨며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복수의 맹세였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페드로는 복도에 설치된 식사 배식구로 조심스럽게 기어나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희번덕거렸다.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몰래 버터 나이프를 훔쳤다. 낡고 무딘 칼이었지만 페드로에게는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칼을 소매 속에 숨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감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전날 그를 괴롭혔던 죄수들이 한 명씩 식당으로 향했다. 페드로는 그들의 뒤를 조용히 쫓았다. 첫 번째 희생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다. 그가 식판에 음식을 담는 순간 페드로는 그림자처럼 다가가 그의 목을 찔렀다. 이건 어제 내 몫이다. 페드로의 목소리는 섬뜩하리만큼 낮고 차분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는 페드로의 손을 붉게 물들였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희생자가 쓰러졌다. 페드로는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목을 찔렀다. 끈적거리는 피 냄새가 식당 전체를 진동시켰다. 죄수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페드로의 눈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승리의 포효를 내뱉으며 피 묻은 칼을 든 채 서 있었다. 사건이 발각되자 교도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교도관들은 감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페드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그에게는 추가로
2년형이 더해졌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페드로는 감옥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 아무도 감히 그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죄수들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다. 페드로는 그 이름을 즐겼다. 그는 4년 동안 감옥에서 제왕처럼 군림했다. 그에게는 감옥이 더 이상 형벌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얼룩진 그의 세례식이었고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잔인한 본능을 해방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73년 4년의 감옥 생활을 마친 베드로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겉모습은 평범한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피에 굶주린 늑대와 같았다. 그는 보고타와 엘 에스피나를 오가며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대화는 언제나 비난과 싸움으로 끝났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를 증오했고 페드로는 그 증오를 양분 삼아 더욱 잔혹해졌다. 그의 내면에서 괴물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1978년 페드로는 페루로 향했다. 그곳의 낯선 풍경과 사람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그의 눈은 거리를 배회하는 어린 소녀들을 탐색했다. 굶주린 짐승처럼 그는 먹잇감을 찾기 위해 매일 밤을 지새웠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12살의 어린 소녀였다. 페드로는 그녀에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고 인적이 드문 숲으로 유인했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비명은 숲의 정적에 흡수되었고 페드로는 그 비명 소리에서 기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페드로는 곧 중독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평균 3명의 소녀들을 납치하고 강간하고 살해했다. 그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9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하지만 훨씬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녀들의 순수함을 짓밟고 그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가 이토록 잔인한 이유를 묻자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8살 때 순수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소녀들에게 똑같은 짓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시면의 증오가 담겨 있었다. 페루의 깊은 산속 외딴 부족 마을에서 페드로의 악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린 소녀들이 연이어 사라졌고 부족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어느 날 한 9살 소녀를 유인하려던 페드로의 모습이 발각되었다. 분노한 부족민들은 그를 추격했고 결국 그를 붙잡았다. 그들은 그가 최근 실종된 소녀들의 범인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페드로를 모래 속에 목까지 파묻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를 고문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울부짖었지만 그 어떤 동정심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촌장이 나타나 그를 경찰에 넘기라고 설득했다. 그들은 증거 부족으로 페드로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그를 국경으로 데려가 콜롬비아로 추방했다. 하지만 페드로는 콜롬비아로 돌아가는 대신 에콰도르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새로운 땅에서 더 많은 소녀들의 영혼을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괴물이었다. 1979년 5월 5일 페드로는 에콰도르로 건너와 새로운 사냥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신문 파는 어린 소녀였다. 페드로는 친절한 척 다가가 소녀의 순진함을 이용했다. 그는 소녀를 인적이 드문 다리 밑으로 유인했고 잔혹하게 강간한 뒤 그녀를 교살했다. 그리고는 마치 끔찍한 기념비처럼 소녀의 시신을 그날 팔던 신문지로 덮어 얕은 무덤에 묻었다. 경찰은 단순한 가출로 여겨 사건을 조사하지 않았고 소녀의 흔적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페드로의 악몽은 에콰도르의 11개 주에서 계속되었다. 그는 시골 마을, 도시의 변두리를 오가며 먹잇감을 찾아다녔다. 가난한 동네의 소녀들이 사라져도 경찰은 무관심했다. 그들은 대부분
거리로 나간 아이들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무관심은 베드로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는 마치 신이라도 된 듯 거침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손에 죽어간 소녀들의 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하지만 1980년 2월 14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부유한 제빵 사업가의 딸이 아버지의 가게로 가던 중 실종되었다. 이 소녀의 아버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그의 강력한 영향력은 경찰을 움직이게 했다. 이 사건은 다른 실종된 소녀들의 부모들에게도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 그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을 찾아달라. 언론은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했고 에콰도르 전역에 소녀 실종에 대한 공포가 퍼져나갔다. 몇 주 후 에콰도르에 엄청난 홍수가 덮쳤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강둑을 무너뜨리고 마을을 휩쓸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베드로의 잔혹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냈다. 강둑을 따라 여러 곳에서 얕게 묻혀있던 소녀들의 시신, 사구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왔다. 시신들은 이미 부패가 심했지만 그 끔찍한 모습은 경찰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연쇄 살인마와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침 뉴스에서는 끔찍한 발견에 대한 속보가 이어졌다. 온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리고 3월 8일 실종된 부유한 소녀의 시신이 도시 외곽의 한 농장에서 발견되었다. 이제 아무도 이 사건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에콰도르 전체를 덮쳤다. 그는 공포와 함께 새로운 전설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그의 목에 조여오는 올가미가 이미 드리워졌다는 것을. 암바토 시내의 한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다. 좌판에서는 과일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먹잇감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왔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는 어머니를 도와 과일을 팔고 있었다. 베드로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과일이 참 싱싱하구나 라고 말하며 소녀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다. 평소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사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쇄 실종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소녀는 베드로의 섬뜩한 눈빛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아저씨, 저리 가세요. 소녀의 비명은 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베드로를 주목했다. 한 무리의 남자들이 달려와 베드로를 덮쳤다. 그들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베드로는 저항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주먹과 발길질에 속수무책이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그는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서에서도 베드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과일을 사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냉정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서장은 베드로가 보통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범인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기상천외한 작전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성폭행범인 것처럼 꾸며 베드로와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다. 경찰서장은 자신의 이름을 마르코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베드로에게 접근하며 친분을 쌓았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마르코스의 능숙한 연기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마침내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베드로는 마르코스를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베드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내가 에콰도르에 온 이후로 일주일에 3명씩 죽였지. 그는 마치 예술작품을 설명하듯 자신의 범죄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시체를 유기한 장소, 살해 방법, 그리고 소녀들이 죽어가며 내뱉었던 비명 소리까지. 경찰서장은 베드로의 섬뜩한 고백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페드로의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잔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27일 동안 경찰서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페드로의 말은 그의 꿈에까지 나타나 그를 괴롭혔다. 그는 페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는 임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상관에게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제 정신을 좀먹는 일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경찰서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곧바로 병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얻어낸 페드로의 고백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페드로의 자만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경찰서장의 충격적인 보고를 들은 수사팀은 페드로의 진술이 단순한 허언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은 페드로를 다시 신문실로 불렀다. 신문관은 굳은 표정으로 페드로를 마주했다. 네가 마르코스에게 말한 것이 사실이냐? 네가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에서 수많은 소녀들을 죽였다는 것이? 페드로는 비웃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었다. 사실입니다. 110명은 에콰도르, 140명은 콜롬비아, 그리고 50명 이상은 페루에서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전리품을 세는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페드로가 내뱉은 숫자는 너무나 엄청나서 신문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페드로가 미쳐서 허황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문관 중 한 명이 끈질기게 물었다. 네가 정말 범인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있나? 페드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들의 무덤은 제 기억 속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페드로와 수사팀은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의 산악지대로 향했다. 페드로는 마치 자신의 정원을 거닐 듯 여유롭게 헬리콥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왼쪽으로 가세요. 저기 보이는 나무 아래입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언덕과 낡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경찰들은 그의 지시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삼날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얕게 묻혀있던 어린 소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끔찍한 부패 상태였지만 소녀의 옷가지와 유골은 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페드로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시신이 묻힌 장소를 지목했다. 여기는 계곡 아래, 저기는 절벽 끝, 저쪽은 강가입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헬리콥터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착륙하며 페드로가 지목한 장소들을 샅샅이 뒤졌다. 매번 페드로가 가리킨 곳에서는 끔찍한 시신들이 발견되었다. 어떤 시신은 흙 속에 묻혀 있었고, 어떤 시신은 돌무더기 아래에, 또 어떤 시신은 나뭇잎에 덮여 있었다. 페드로는 시신을 볼 때마다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시신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6주 동안 페드로는 경찰들을 이끌고 57구의 시신을 찾아냈다. 이 발견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언론은 페드로를 안데스의 괴물 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마라고 불렀다. 그의 얼굴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떨었다. 1981년 7월 30일에 페드로의 재판이 열렸다. 그는 110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에콰도르의 법은 그에게 관대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는 최대 16년형을 선고받을 뿐이었다. 페드로는 이 판결에 대해 비웃었다. 그는 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우리 법입니다. 라고 말하는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의 죄는 너무나 거대해서 법의 틀조차 그를 가둘 수 없었다. 페드로는 재판장에서 16년형을 선고받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감옥에서 나오면 계속해서 저의 작품을 만들 겁니다. 그의 오만함과 잔혹함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에콰도르의 법은 그에게 110건의 살인에 대해 단 16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을 안겨주었다. 이는 피해자 한 명당 3개월의 형량에 불과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안데스의 괴물이 단지 50살의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감옥 안에서 페드로는 모범수로 지냈다. 그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도전하지 않았다.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독방에서 1994년 8월 31일 페드로는 모범적인 행실을 이유로 2년 일찍 가석방되었다. 그의 석방 소식은 에콰도르를 넘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거세게 항의했고 그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다. 이 사건은 결국 에콰도르의 법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성폭행죄의 최대 형량이 25년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페드로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이미 자유의 몸이었다. 페르나 콜롬비아에서는 그를 기소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았다. 1995년 그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보고타의 한 정신병원에 2년간 수감되었다. 그는 병원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치료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의 정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는 악마 그 자체였다. 1998년 초 페드로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엘 에스피날에 있는 어머니의 집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며 듣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다. 늙은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내쫓았고 페드로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띈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는 그 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터폴은 그를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보고 2002년부터 수배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페드로 알론소 로페즈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죽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끔찍한 범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는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었다. 그는 사회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서 태어난 괴물이었다. 페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누가 그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하며 세상의 순수한 영혼들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